안녕하십니까. 강남동일한의원 광록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재마의 사상의학과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작년 11월 달에 대구 범어도서관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주제인데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마의 사상의학과 유토피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왜 만들었을까? 기존의 전통 한의학과 다른 새로운 한의학인 사상의학을 왜 이재마가 19세기에 만들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재마라는 사람은요, 1837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19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작고하신 거죠. 이재마가 살던 시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조선의 마지막 시대로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대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동학체제후 1824년에서 1864년까지 생존했거든요. 예, 이재마하고 생존 연대가 사실 굉장히 많이 겹치죠. 그 다음에 정역을 만든 김일부라는 분 1826년에서 1898년이에요. 원불교를 만든 박중빈 선생님 1891년에서 1943년이고요. 우리가 자본운으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 있죠? 그분은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동학이나 정역이나 원불교라는 것이 혹은 그 외에 진짜 사실 수많은 사상들이 막 생겼다 없어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알려졌던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렇게 많은 사상적인 변화들을 시도했을까? 라는 질문을 사실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이재마라는 사람은 의학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진 의학을 저희가 사상체질의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좀 연관이 좀 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재마도 18세기에서 19세기의 조선의 대격변기에 있어서 의학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하든지 변화를 꾀하고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상체질의학을 보면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만든 이유가 잘 보입니다. 이 시대적 환경을 보지 않으면 그냥 의학으로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상체질의학의 한의학적인, 그러니까 임상적인 이런 진료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약간 정치적이고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려운 얘기는 다 빼고요. 아주 쉬운 얘기들만 할 거예요. 우리가 사상체질의학 그러면 체질에 따라서 겉모습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체질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다들 많은 한의사들의 소개로 알고 계실 거예요. 태음인들은 배불뚝이 아저씨들 있죠? 배가 이렇게 큰 사람들을 태음인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소음인들은 골반선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허리는 약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슴 쪽이 호리호리합니다. 소양인들은 어깨가 넓고 허리는 호리호리하고 역시 골반은 그것보다 더 작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태양인들은 어깨와 목선이 굉장히 굵직하고 커요. 대신에 가슴, 그 다음에 배, 허리로 갈수록 자꾸 좁아지는 형태의 체질입니다. 태양인들은 제가 체질 감별할 때 자루다가 재보면 어깨선과 허리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체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많은 한의사들한테 많이 들은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체형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생긴 체형을 가지고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모든 걸 의심해야 되는 현대인으로서 조금 이상하죠. 궁금하셔야 되고 의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소음인 체질은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장육부에 크고 작음이 있으니까요.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소음인은 왜 신이 크고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을까요? 소양인은 반대로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아요.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아요.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아요. 왜 이렇게 오장육부의 크기가 체질마다 서로 다를까? 요거에 대한 궁금증, 요 궁금증 꼭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동영상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음인은 신장이 크니까 신장이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소음인은 비장이 작으니까 비장, 비위, 소화기가 작으니까 소화력이 떨어지지. 맞아.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나머지 체질들도 똑같거든요. 제가 소음인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작은 거는 분명히 부족한 거고 약한 거니까 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다 그러면 강하고 튼튼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소음인이 소화기가 약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소화기 질환이 정말 잘 생깁니다. 뭐 기능성 소화불량, 소음인들 중에 50%가 기능성 소화불량 정말 갖고 있거든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체해, 밀가루 먹으면 체해, 과식하면 체해,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또 체해, 뭐 엄청나게 소화기 증상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신장이 큰 곳에는 병이 없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장이 큰 것도 병이 생깁니다. 왜 병이 생기냐면 넘쳐서,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과유불급. 큰 장부가 큰 상태로, 적당히 큰 상태를 유지하면 건강하지만 이게 더 커지면 얘도 병이 생겨요. 그래서 병이 생기니까 방광염이나 혹은 여자분들은 자궁질환 이런 것들도 잘 생긴단 말이에요. 월경통도 잘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장부라고 해서 소음인이 콩팥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꼭 튼튼하고 강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음인의 장부가 콩팥이 크고 비장이 작다라는 거에 크고 작음은 적당한 비율 안에서의 크고 작음이에요. 균형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6대4 뭐 이런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때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에 이게 큰 게 막 7, 8 이렇게 가면 병이 생기고요. 약한 4가 3, 2, 1 이렇게 줄어들면 또 역시 병이 생겨요. 단지 작은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병이 더 자주 생길 뿐이죠. 그래서 장부에 크고 작음이 있는데 각 체질별로 크다고 해서 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장부의 크고 작음은 왜 생겼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재마가 이 동의수세보원을 처음 쓴 게 이제 가보년에 썼거든요. 가보본이라고 합니다. 이 가보본이나 혹은 사상초본권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런 두 책에서를 보면 장부가 크고 작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허하다, 실하다 라는 표현을 쓰거나 혹은 강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경자본으로 넘어오면서 개정본이 이제 경자본입니다. 원고를 수정하면서 대소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소라는 표현에는 강약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허와 실, 허하다 실하다라는 의미도 대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강약이나 허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재마가 생각한 장부의 기능이 좋고 나쁨 뭐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근데 왜 대소가 생겼을까요? 이 이재마는 장부가 체질별로 크고 작아지는 이유를 희노애락이라는 감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노애락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희라는 거는 우리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노라는 거는 화내는 거죠. 애는 슬퍼하는 거고요. 락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락과 희를 좀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락이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춤추고 놀고 막 깔깔대고 웃고 이러는 게 락이에요. 희라는 거는 좋다라는 건데, 이 희라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뭐냐면 논어에 나오는 첫 구절이거든요. 하기 시습지 불역 여러와 라는 말이 첫 구절이잖아요. 예. 배우고 그것을 내 몸에 다 익히면 또한 좋지 아니한가. 희열이, 이 열자가 희열이거든요. 나 스스로 뿌듯해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깊은 내 속에서부터 생기는 만족감, 이게 바로 희열감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예. 이 희라는 거는 이 희열감이에요. 내 스스로가 속에서부터 정말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감정이 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이 네 가지의 감정 때문에 사상체질의 체형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생김새가. 얼굴도 바뀌고 몸매도 바뀌고 살결도 바뀌고. 그 이유는 뭐냐면 감정에 의해서 장부의 크고 작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장부의 크고 작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재마의 동의수세본에서는 장부의 대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폭발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장부의 크기가 어느 장부는 커지고 어느 장부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단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의 편향성이 타고날 때부터 그 사람한테 기질적으로 있다라고 이재마는 생각을, 전제 조건을 깔고 하는 거죠. 이재마가 생각하는 희노애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희노애락 그러면은 감정, 그죠? 뭐 즐거우면 웃고, 좋으면 씩 뿌듯하면 씩 웃고, 화내면 막 승질내고, 슬프면 울고, 그러는 게 희노애락이잖아요. 인생사 희노애락 뭐 항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불교에서도 희노애락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에 대한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근데 이재마는 생각하는 희노애락은 뭐냐면 조금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마는요, 슬프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누가 가까운 친인이 돌아가시고 뭐 이러는 것도 슬픈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속이는 모습을 보면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면 슬프다, 그게 진짜 슬픈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화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겨도 또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와 노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감흥하지 않으면, 호응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감정이 생기겠어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감정이 생겨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감정이 생기는 거는 옛날의 일들을 떠올려서 슬프고 화나고 즐거운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희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답다 할 때 느끼는 희열감을 희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날 좋아줘도 나는 너무 뿌듯한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게 희입니다. 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줬을 때 어깨가 덩실덩실 하면서 즐겁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줬을 때도 역시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어깨가 덜썩덜썩 하면서 아, 내가 인생을 나쁘게 살지 않았네? 이러면서 즐거운 거죠. 어깨춤이 쳐주고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게 락이니까요. 이제마의 희노애락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희노애락이라는 모든 감정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타인과 타인들이 교류하는 모습에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고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역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만은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양에서 이제 뭐 18세기에 많은 정신 심리학자들이 나왔었는데 프로이드, 융, 아들러, 락강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정신학의 문을 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론을 잘 들어보면 이제마가 얘기하는 희노애락이라는 심리학 패턴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전제 조건들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좀 더 깊게 아시려면 사실은 프로이드, 아들러, 융, 락강을 조금씩은 한번 접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장부에 한번 대소를 한번 볼게요. 오장육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제마는 오장육부를 보지 않고 사장사부, 폐비, 간신 이 네 가지에다가 심장까지 합치면 오장이거든요. 근데 폐비, 간신 이 네 가지 장부만 중요하게 봤어요. 아, 물론 심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심은 네 가지 장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사장에다가 이 감정을 배치를 합니다. 폐라는 장부는 애라는 슬퍼하는 감정과 매칭이 되고요. 비위계통들은 화내는 감정이랑 매칭이 되고, 간은 희, 좋아하는 감정과 매칭이 되고요. 신장은 즐거워하는 감정과 매칭을 시켰어요. 서로 매칭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좀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폐 안에 슬퍼하는 감정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비위 안에 화내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간 속에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신 속에 즐거워하는 감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슬퍼하는 감정이 폐를 움직인다. 성내는 감정이 비를 움직인다. 좋아하는 감정이 간을 움직이게 한다. 즐거워하는 감정이 신을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즉 말해서 폐비관신하고 희노애락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절대 분리되지 않는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은 우리가 하트라는 장부로서의 심장도 있지만 마음심의 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심은 모든 감정과 마음을 폐비간신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조율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순자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순자에서도 마음이 마치 예수님이나 부처님 그림들을 보면 뒤에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심은 폐비간신이라는 네 가지 장부의 뒤에서 아우라처럼 이렇게 딱 폐비간신을 비추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나중에 사상의학이나 혹은 뭐 사실 성리학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맹자나 순자도 그렇지만 마음이 올곧게 되면 인의 예지가 확립이 되면 이거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마도 똑같아요. 마음이 인의예지가 확립이 되면 폐비간신에는 절대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폐는 슬퍼하는 감정이랑 서로 호응하는, 감응하는 관계인데, 공명한다고 해도 되겠죠. 공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폐와 슬퍼하는 감정은 공명을 하는데, 타인과 타인이 서로를 사기치고 속이면 슬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슬퍼하는 감정 중에도 이거를 선한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성자를 붙입니다. 성리학에서 나오는 성인데 굉장히 좀 도덕적인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이 올곧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폐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사기칠 때 슬퍼할 때는 폐의 크기가 작아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왜 나를 속여? 나를 속이면 안 되지 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나만의 욕심이 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폐의 크기가 줄어요. 화내는 감정도 똑같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업신여기는 걸 보면 내가 막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막 화가 나면 도덕적 감정이거든요. 비가 커져요. 소화기 기능이 커져. 근데 야, 니네끼리는 막 서로 업신여기고 사기치고 막 이래도 되지만 나한테는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 근데 제가 나를 딱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은 내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비위가 작아져요. 희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걸 보면 간이 커지고요. 나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간의 크기가 작아져요.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막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면 내 신의 크기가 커집니다. 하지만 나만 보호해줘 라는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신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면서 오장육부의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는 과정이 형성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이거 생각보다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된 듯 하면서도 뭐 이런 게 내 몸을 움직인다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소음이니 비위가 약하니까 돼지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조심해 라고 하는 거는 이제마의 사상체질 의학에서 50%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허리가 아플 때는 어떤 약을 써라. 그거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전부 뭐냐면 수양이에요. 내 마음에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잘 간수할 것인지 내 마음을 수신하고 수양하는 것이 사상체질의학에서 건강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크고 작음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상체질의학의 각 체질의 체형은 장부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 나뉘어지는데 이 장부의 크고 작음은 희노애락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희노애락은 왜 생기죠? 뭐 그냥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지 뭐 이렇게 당연히 말씀할 수 있지만 이제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희노애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많은 심리학자나 인지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희노애락이라는 이 모든 감정은 욕구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욕구 그러면 욕구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욕구와 욕망과 욕심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문적으로 조금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개념을 좀 달리합니다. 욕구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니드, 요구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동물들의, 모든 생물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짜증을 낼 거예요. 화를 내고요. 기본적으로 내 몸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아, 그것이 욕구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것을 더 확장시키면서 가지게 되는, 사실 세컨더리 욕구죠. 뭐냐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왜 필요해요? 내 삶의 질을 좀 더 여유롭고 편하게, 그 다음에 즐겁게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권력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의 성취욕을 표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욕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생존이나 삶의 질을 확장시켜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그죠? 희노애락의 감정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혹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감정도 굉장히 사회적 감정이죠. 욕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감정들을 일으키는 거죠. 욕구라는 거는 동물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 욕심이라는 게 내 몸과 마음이 만족스러운 데서 멈춰야 되는데, 만족스러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가지려고 했을 때 생기는 것들이 욕심이죠. 뭐 욕심에 대해서 더 설명할 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얼만큼 충족시켰느냐, 충족시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감정들이라는 거죠. 이제만은 이 희노애락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감정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감정들은 사회적 감정이에요. 희노애락은 어떤 한쪽 감정으로 치우쳐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치게 하는 그런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완전한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위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게 이제마의 감정에 대한, 희노애락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옛날 철학자 중에 우리 제자백가 중에 유명한 순자와 맹자가 사실 이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과 그다음 그거보다 더 앞선 이 욕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선한 존재냐 아니면 악한 존재냐 가지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철학 시간에.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이 성악설과 성선설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순자가 늘 불쌍한 거예요. 왜? 순자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단어에 나타나 있는 뜻 때문에 순자는 인간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이 얘기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 사람 전체가 선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마음씨를 아주 요만큼 가지고 태어나요. 씨앗으로. 그 씨앗으로 태어난 마음을 새싹을 틔우고 그게 이제 다시 줄기로 나오고 풍성하게 자라고 이랬을 때 하나의 거목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으로부터. 만약에 그 씨앗을, 착한 마음씨라는 그 씨앗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아무리 착한 마음씨를 타고났더라도 다시 나쁜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존기심 양기성해라. 타고난 착한 마음씨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크게 싹 틔우고 키워라. 존기심 양기성의 뜻입니다. 순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악하다는 소리 하지 않아요. 단지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욕구가 사회 공동체를 해코지할 때는 그 욕구가 악하게 작용한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게 타고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사람의 욕구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면 그 욕구는 선하게 작용한다라고도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인간의 욕구가 사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되면 그것은 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욕구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히게 되면 그때 악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한 성악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을 좀 오해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대신에 순자는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절제하느냐, 분배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게 하나가 있어요. 피자 한 쪽이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이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씩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4분의 1쪽을 가지고도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5분의 2를 먹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3명한테는 5분의 1씩 주고. 그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선하게 될 수 있지만 5분의 1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를 빼앗는다면 이거는 사회의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는 거거든요. 사회가 어지러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의 욕구가 악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순자한테서는. 자, 제가 PPT로다가 띄워놓은 거에 하얀 그림, 검은 그림, 가운데 회색 그림이 있습니다. 대충 짐작하시겠죠? 이 하얀색 동그라미는 선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검은색은 악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회색이죠? 네, 회색 분자입니다. 누가 저한테, 광록이한테 너는 어디에 속하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저는 회색 분자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회색 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제 오해인가요? 맹자는 하얀색의 선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하얀색에 검은색의 먹물이 하나라도 똑 떨어지면 검은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얀색을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려고 유지하려고 죽을 것처럼 노력해야 된다는 게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순자는 어떠냐면 회색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회색 상태예요. 이 회색 상태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면을 덜어내겠죠. 검은색을 덜어내게 됩니다. 검은색을 회색에서 빼내기 시작하면 회색은 점차 하얀색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쵸? 회색이 사람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 회색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강도질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한다 그러면 검은색이 계속 회색에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진한 검은색, 악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와 맹자의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딱 요 비유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만은 자신의 책 격치고 독행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고 사람의 욕심은 악하다. 요 말 다 이해되시죠?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라고 한 거는 맹자를 쫓아서 하는 얘기고요. 사람의 욕심은 악하다? 이거는 순자, 맹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성은 욕심의 흰색이고 욕심은 성의 검은색이다. 요 말도 역시 순자와 맹자 똑같은 말이지만 순자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욕심을 골라내면 성이 더욱 희어지고 본성이 헛되이 거짓하면 욕심은 더욱 검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흰색, 회색, 검은색까지 설명한 내용이 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재마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하고 격치고라는 책 두 책을 썼는데, 물론 뭐 사상 초본권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편 제목도 독행입니다. 독행은 뭐냐면 홀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홀로 행한다. 이 말은 딱 수기치인 그 말이 딱 숨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짓되지 않도록 잘 수행해서 욕구를 절제하여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실천해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교류한다 라는 뜻이에요. 치인은 다른 사람을 꼭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 교제하는 것도 사실은 치인이거든요. 그럴 때만이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다른 사람과 행위를 주고받았을 때 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몸의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다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저는 회색 분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색 분자를 뭐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공자의 말로 표현을 하면 소인배죠. 소인배. 항상 자기의 이로움만을 추구하는 소인배. 저는 소인배입니다. 저한테 이로움을 쫓아서 움직여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소인배입니다. 그래서 이 소인배가 만약에 다른 사람 것을 훔치고 빼앗고 속이고 업신여기고, 그럼 다른 사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저를 한번 팰 수도 있고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저한테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화가 나고 막 슬퍼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하고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실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자괴감도 들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걸 못할까? 이런 거.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고 휙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분 좋을까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해코지는 하지 않았죠. 이 행위들이. 이게 전부 다 소인배의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인배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를 조금씩 살펴보고 이렇게 되면 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조금 절제할 수 있어요. 방지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그러면은 이재마에 의하면 이 감정이 절제돼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게 되면 오장육부의 기운이 치우치게 역류하지 않아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균형이 맞게 되면 기능이 정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겠죠. 기능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몸이 건강하게 되겠죠. 예.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소인배가 성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성인으로 가기 위한 아주 조그만한 첫걸음이라고 이재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군자의 길 끝에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성인은 다 아시죠? 공자가 성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의 완성체, 인격이 완성된 인간. 이게 이제 성인이잖아요. 도덕적인 인간의 최고 극점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인은 어떠냐면 희노애락이 자기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희노애락이 있지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는 상태인 거죠. 자기는 그냥 허허허 웃고 약간 화내고 슬퍼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슬픔과 화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희열도 마찬가지고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이익이 돌아왔을 때는 좋아하지 않아요. 성인은 오직
사람들끼리 잘 하모니가 이루어서 사람들이 대축제의 날을 막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성인은 자기가 굶고 있어도 즐겁다는 거예요.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인의 희노애락입니다.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성인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만은. 그래서 성인의 마음을 태극의 마음, 태극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분화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 우주적인 마음입니다. 모든 우주를 다 자기 가슴에 포용하고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이제 태극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어떠냐면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유학에서 말할 때 가장 완전한 건강인은 뭐냐면 성인이에요. 도교에서는 가장 건강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선이라고 부릅니다. 신선이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죽지 않잖아요. 병에 걸리지 않잖아요. 병에 걸리면 신선이 아니에요. 영원 불사하죠, 신선은. 근데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은 몸과 마음이 가장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으로서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마에 의하면 성인이 가장 건강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선하고 성인은 다르죠. 신선은 죽지 않는 존재지만 성인은 세월이 흘러가면 죽습니다. 사실 도덕적으로만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확보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마의 그 사상 초본권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상태에서는 매우 강력한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200살 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정리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마의 주장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욕심을 절제한다.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한다. 감정이 폭발하면 오장육부가 다친다. 오장육부가 다쳐서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병이 생기면 네가 고생이다.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긴 네가 고생이다. 그러므로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 몸에, 네 몸에 병이 생긴다. 이게 이제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철학인 거죠. 이제마는 단순하게 치료를 하는 의학적인 측면만 한 게 아니라요. 정신적인 치료, 사회적인 치료를 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의학은 그래서 사회의학이기도 하고 도덕의학이기도 해요. 정신의학은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감정이 폭발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감정이 폭발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준다. 실제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가장 큰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걸 우리가 옛날에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그랬었죠. 나비 효과라는 말을 했었죠. 그게 이런 단순한 감정이, 단순한 사건에 의해서 서로의 감정이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인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폭발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내가 감정이 나쁠 때, 화가 나고 슬플 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못 대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속으로 제가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내가 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를 조심하게 돼요. 저도 그 사람이 저한테 조심하게 되면 저도 그 사람을 좀 어색하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미묘한 틈이 생기거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서로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인데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와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막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 감정을 전달해 버리는 거죠. 전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승질나니까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악의의 경쟁, 나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쁜 경쟁을 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에 틈이 생기고 결국 사회적 불화가 생겨서 그 연쇄 효과로 수많은 사람들의 선한 관계가 깨지면서 불화가 생긴다는 거죠. 관계의 틈은 이렇게 나와 타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모니가 안 되고 조화가 안 되고 흐트러지게 되고 어지럽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순자는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 영향이 연쇄 반응을 하면 사회 공동체에 병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회에 병이 생긴다. 사회에 병이 생겼을 때는 개개인의 욕심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역추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욕심이 작으면 작게 사회적 질병을 일으키지만 개개인의 욕심이 엄청나게 크다며 사회의 질병도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마가 맨날 걱정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아껴주고 사기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이렇게 되는 사회를 꿈꾸는데 현실 사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사기치지 않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게 진정한 희노애락이다. 이런 진정한 희노애락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너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과 사회가 다 건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사기치고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보호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한 개인의 감정으로만 소속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회적인 공동체의 연대감이 깨지면서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는 쪽으로 확장된다. 그러므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 즉 말해서 사람의 욕구와 욕망이 절제된 상태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도덕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모든 소인배들이 다 성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인은 소인배로 살아서 즐거워요. 사실은. 소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그 어려운 성인의 길을 가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만 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조금만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면 나도 이익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일상생활에 투영되는 과정인 거죠. 조금만 그 노력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도덕이 그냥 내 일상생활에서 내 몸에서 그냥 체현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감정을 도덕화한다.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 내 먹을 걸 제가 뺏어가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다 쫓아가서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의 기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기 위해서는 분배를 서로 잘 해줘야지만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감정이 사회 공동체를 위반하지 않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감정의 도덕화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감정의 도덕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성인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소은배들은 감정이
급격하게 격렬하게 폭발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감정을 좀 조절하자. 이게 이제 이재마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마도 현실을 다 아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재마가 꿈꾸던 세상은 뭐예요? 모두가 성인 군자인 세상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네. 그런 사회가 뭐냐? 범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범죄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일반인들을 위한 강연을 나갔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사회가 있는데 어떤 사회냐면 사자가 들어간 직업들이 없어지는 사회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자가 들어간 직업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의사. 의사가 없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아픈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사라는 직업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변호사, 검사, 판사 이 3가지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가 없는 사회 어떤 사회예요? 범죄가 없는 사회죠. 서로를 속이고 업신여기고 훔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예요. 사회 범죄가 없는데 검사, 판사,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육체적인 건강과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이 딱 충족되어 있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가 들어간 직업 이 4가지가 없어진 사회, 그게 이재마가 추구했던 사회 아닐까요? 모두가 성인 군자인 세상,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세상, 유학자 이재마가 꿈꾸던 대동사회, 유토피아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상의학 그러면 의학이라는 측면에서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각 체질별로 음식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은 나쁜지, 뭐 운동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이런 걸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재마가 왜 사상의학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막 두서없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서 이해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